안녕하세요. 시장의 언노입니다. 만약 단 4일 만에 1조 원이라는 현금이 은행에서 통째로 사라졌다면 아마 다들 금융위기라도 온 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돈이 증발한 건 아니고요. 아주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거대한 자금의 이사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이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증권사의 IMA, 종합투자계좌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품이길래 자산가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머니무브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IMA라는 상품이 시장에 던진 파장이 상당합니다. 사실상 은행과 증권사 간 금융전쟁에 서막을 올린 신호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자료를 보면서 IMA라는 이름이 참 생소했는데 언뜻 보면 그냥 증권사에서 파는 고금리 예금처럼 보이더라고요. 투자자들이 흔히 쓰는 CMA랑 비슷해 보이는데 굳이 다른 이름을 붙인 데에는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CMA, 즉 자산관리 계좌는 고객 돈을 잠시 맡아서 단기 채권 같은 데 굴려주는 일종의 주차장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IMA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아무나 팔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 자격을 갖춘 증권사, 현재 우리나라에는 딱 2곳뿐인데요. 이들에게만 허용된 특별 상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특별한 통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품 하나가 더 나온 게 아니라 증권사가 은행처럼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자본금 8조 원이라는 문턱 자체가 이 상품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금에 몰릴 수 있었던 거죠? 투자자들이 열광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 때문이죠. 두 가지요? 첫째는 역시 금리고요. 지금 시중은행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높아봐야 연 3% 초반인데 IMA는 연 4%대 수익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면 1%포인트 넘게 차이나 나네요.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10억만 넣어둬도 1년에 1,000만 원 차이니까요. 그런데 금리만 높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보통 증권사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들 아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이유, 원금 보장 조건입니다. 증권사 상품인데 원금 보장을요? 네, 해당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을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데 이자는 훨씬 더 많이 주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구조인 거죠. 높은 금리의 원금 보장이라. 이건 거의 반칙 수준의 조합인데요. 실제 판매 성적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오픈런이었습니다. 먼저 상품을 내놓은 한국투자증권은 목표액 1조 원을 순식간에 채우고 조기 마감했고요. 1조 원이요? 네, 그리고 뒤이어 출시한 미래에셋증권은 1,000억 원을 모집했는데 여기에 5천억 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와, 경쟁률이 5대 1이나 됐군요. 그렇습니다. 두 회사의 전략은 좀 달랐는데요. 한투는 물량 공세로 시장을 선점했고 미래에셋은 수익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거죠. 결과적으로는 둘 다 대성공을 거둔 셈이네요. 맞습니다. 전략은 달랐지만 IMA라는 상품 자체가 시장에서 통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잠깐만요. 증권사들은 축제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움직였다는 건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테고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는 그만큼이 빠져나갔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은행 쪽은 비상이 걸렸겠습니다. 네, 바로 그 현상을 우리가 머니 무브라고 부릅니다.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자금원인 예금이 증권사로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한국투자증권 가입자의 80%가 개인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관이 아니라 일반 고객들이요? 네, 우리 같은 일반 예금 고객들이 본격적으로 은행을 떠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 됐어요. 금리를 따라 올리자니 부담이 크고 가만히 있자니 핵심 고객을 뺏기는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금리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거죠. 아주 뼈아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높은 시기에도 은행이 4% 주기가 어려운데 증권사가 이걸 원금 보전까지 하면서 준다는 건 솔직히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증권사는 대체 어디서 이런 수익을 내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죠. 핵심은 조달한 자금의 운용 방식에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주로 안정성이 검증된 국공채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곳에 투자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IMA 자금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조금 더 높은 자산에 투자됩니다. 더 위험한 자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이자를 많이 주는 회사에 회사채를 사들이거나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기업 대출 같은 것들입니다. 부동산 PF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자산들은 보통 연 5에서 6%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고객에게 약속한 4%를 지급하고 남는 1, 2%를 증권사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은행보다 한 단계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대가로 더 높은 수익을 얻어서 고객과 나누는 방식이군요. 그런데 단순히 1, 2% 수수료를 벌자고 1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그것도 원금 보정이라는 위험까지 안고 모으는 건 좀 이상한데요. 이건 그냥 예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 진짜 하려는 게 뭘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증권사의 체급을 바꾸려는 큰 그림의 시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막대한 자금은 바로 기업금융 IB를 위한 실탄이 되는 거죠. 기업 금융이요? IMA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발행 한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십조 원을 끌어모을 수도 있습니다. 발행 한도가 없다.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셈입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유망한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거죠. 결국 IMA는 한국 증권사들이 국내용 브로커에서 벗어나 글로벌 IB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무기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고객 돈으로 이자 장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회사의 운명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 여기에는 혹시 숨겨진 함정이 없습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IMA는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은행 예금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설령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무조건 보호해 줍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거죠. 아, 하지만 IMA의 원금 보장은 법적 보호 장치가 아니라 순전히 증권사의 자체 신용에 기반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보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투자자는 정부의 보증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증권사가 앞으로 2, 3년 안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회사의 신용에 베팅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회사가 망할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은행 예금이 갖는 안정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리스크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두 번째 함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운용 리스크와 재살 깎아먹기의 가능성입니다. 앞서 증권사가 5, 6% 수익을 내서 4%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 시장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서 투자할 만한 채권들의 금리가 전부 3%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고객과는 4%를 주기로 약속했으니 손해를 보면서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4%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더 위험한 자산,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기업의 채권이나 부실 위험이 있는 PF 사업에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위 수익률 쥐어짜기에 나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은 당시 저축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지만 높은 약정 수익률이라는 족쇄가 장기적으로는 증권사 자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IMA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이 있다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주시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금의 성격, 즉 유동성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IMA 상품들은 대부분 만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정해진 폐쇄형 상품이거든요.
폐쇄형이라는 건 중간에 해지가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맘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유동성이 제로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상품에 투자하시려면 반드시 최소 2~3년간은 절대 쓸 일이 없는 완벽한 여유 자금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유동성 확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입니다. IMA에 2에서 3년 돈을 묶어둔다는 것은 앞으로 2에서 3년간은 지금보다 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렇죠. 만약 내년에 시중금리가 5, 6%로 올라버리면 저는 4%의 돈이 묶여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4% 확정 금리가 엄청난 매력이지만 만약 예상과 달리 금리가 계속 오르는 시기가 온다면 내 돈은 낮은 금리에 묶여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죠. 이 IMA 열풍,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NH투자증권 같은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IMA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장기적으로 최대 9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은행과 증권사 간의 머니게임은 더욱 격렬해질 겁니다. 수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니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현명하게 상품을 들여다봐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네요. 네, IMA는 분명 지금 같은 시대에 찾기 힘든 매력적인 투자 대안입니다. 하지만 1조 원이 몰렸다, 5대1 경쟁률이다 라는 흥행 소식보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소중한 돈을 보증하는 이 증권사는 과연 3년 뒤에도 튼튼하게 버텨줄 것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이라는 달콤함 이면에 숨겨진 신용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투자의 본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